요즘 다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온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도 파격적이었지만 지금 다시 읽히는 이유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인간관계가 피곤해지고 선의가 쉽게 깨지고 왜 이렇게 모든 선택이 계산적으로 흘러가는지 설명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분명합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소유하려 하고 관계에서도 손익을 따지고 불안해지면 통제하려 듭니다. 이게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도킨스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만든 운반체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도덕이나 의지보다 더 오래된 설계가 우리의 선택을 먼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반복하는 수많은 갈등과 실망은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말하는 이 구조를 통해 인간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 설계를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도킨스의 주장은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행동을 감정이나 도덕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밑에 깔린 설계 구조부터 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왜 비슷한 선택을 반복하는지, 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패턴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무엇의 산물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기적인 유전자는 인간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인간은 선택자가 아니라 전달자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느낍니다. 무엇을 좋아할지, 누구를 선택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선택의 주체를 인간이 아니라 유전자라고 봅니다. 자연 선택은 개체를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복제되는 유전자입니다. 인간의 몸과 뇌는 유전자가 자신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든 생존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감정, 욕망, 도덕성조차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본능,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충동, 소유하려는 욕망,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까지 모두 유전자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반응 패턴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설계 위에서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는 놀라울 만큼 반복성이 존재합니다. 시대와 문화가 달라져도 사람들은 비슷한 갈등을 겪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비교에 흔들리고 손해를 보면 분노하고 불안을 느끼면 통제하려 듭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생존에 유리했던 행동이 세대를 거쳐 강화되어 온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오래된 설계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무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이미 설계된 방향 안에서 하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본능을 자유의지로 착각하고 반복되는 선택을 성격 문제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던지는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덜 자유롭고 훨씬 더 구조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유전자의 전달자라는 관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꽤 도덕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돕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행동을 하며 그것을 인간다움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이 유전자 설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라면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킨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타성도 계산 구조 안에 있다. 겉으로 보면 인간은 매우 이타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타인을 돕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협력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유전자는 이런 행동조차도 생존 구조 안에서 설명합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복제 성공률입니다. 어떤 행동이 유전자를 더 오래,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선택되고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혈연 선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형제가 서로를 돕는 행동은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자신과 유사한 복사본이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는 행동은 감정적으로는 사랑으로 느껴지지만 구조적으로는 유전자 보존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를 상호 이타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도우면 내일 당신이 나를 도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뢰가 쌓이고 협력 관계가 형성되며 집단 안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이런 패턴을 학습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배신에 대한 분노가 유독 강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신뢰와 협력 구조가 깨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를 손실로 인식하고 강한 경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은 도덕적 판단 이전에 생존 회로에서 먼저 작동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평판입니다. 사람은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집단 안에서 신뢰받는 개체일수록 협력 기회가 많아지고 보호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평판 관리는 사회적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진화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이타성은 순수하거나 계산적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구조적으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된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정과 도덕의 언어로 해석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훨씬 냉정한 계산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말하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선의조차도 설계 바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타성마저도 생존 구조 안에서 설명된다는 관점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순수하다고 믿는 감정, 사랑은 이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랑은 계산과 가장 멀리 떨어진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관계를 들여다보면 불안, 소유, 비교, 통제 같은 요소들이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불안정성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과 관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은 짝을 선택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생존 전략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언제 관계를 유지하거나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무의식적으로 비용과 이익의 균형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라기보다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했던 반응 패턴이 자동화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강하게 작동하는 몰입과 설렘은 관계 형성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과 동시에 불안이 함께 등장합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 더 나은 대체자가 등장할 가능성, 내가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동시에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감정이 질투, 통제 욕구, 비교, 불안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생존 회로의 반응입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관계에서 한쪽의 헌신이 크다고 느껴질수록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락 빈도, 관심의 강도, 주변 인간관계의 변화 같은 사소한 신호에도 불안이 증폭됩니다. 이는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투자 대비 손실 가능성을 빠르게 감지하도록 설계된 인지 구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비교입니다. 인간은 짝 선택 과정에서 항상 상대적 평가를 합니다.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경쟁자가 등장했는지, 나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이 비교 구조가 존재하는 한 사랑은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머물기 어렵습니다. 안정과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도 모순을 경험합니다. 신뢰하고 싶지만 의심이 생기고 자유를 존중하고 싶지만 통제하고 싶어지고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생존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순수한 감정이면서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유전자 설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감정과 의지를 근거로 스스로를 설명하지만 실제 선택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형성된 구조에 의해 유도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보지 못할 때 인간은 반복되는 갈등과 실패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지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대부분 순수한 의지에서 나온다고 믿는 점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선택이 감정 반응, 불안 회로, 보상 시스템에 의해 먼저 방향이 정해진 뒤에 논리로 정당화됩니다. 스스로는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느끼지만 뇌는 이미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지를 좁혀놓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착각은 인간관계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 신뢰하거나 경계하는 기준,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진화 과정에서 강화된 반응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갈등을 상대의 인격 문제나 자신의 성격 결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쉽게 도덕적 판단의 장으로 변하고 실망과 분노는 반복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인간이 본능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이 뒤따라 설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안, 손실 회피, 경쟁 상황에서는 이 구조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착각이 지속될수록 인간은 스스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성숙해야 하고 더 이성적이어야 하고 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자신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의지만으로 본능을 통제하려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복되는 좌절은 결국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관계 피로는 더 커집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설계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이 본능과 구조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인간을 기계처럼 규정하려는 책이라면 이 질문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킨스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결정론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선택 가능성입니다. 도킨스가 진짜 던진 메시지. 이기적인 유전자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도덕적 비판을 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 말하는 이기성은 성격이나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설계의 속성입니다. 유전자는 복제 성공을 목표로 작동하고 인간은 그 유전자가 만든 생존 장치 위에서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구조를 인식하는 순간 선택의 여지는 분명히 생깁니다. 도킨스는 인간이 본능에만 갇혀 사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설계를 인식하고 그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을 관찰할 수 있고 자동 반응을 늦출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본능 위에 새로운 판단 구조를 덧붙이는 능력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비교, 소유욕, 손실 회피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정에 즉각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한 박자 멈출 수 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기 전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반응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선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말하는 자유는 본능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본능을 이해한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완전히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설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설계 위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전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수많은 진화적 설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갈등을 되풀이합니다. 반대로 구조를 알면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는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훈계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읽고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설계의 결과물이 아니라 설계를 이해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